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2021년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상태고, 중국, 미국이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바이든 어, 행정부와 시진핑의 저항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나오고요. 시진핑 시대를 맞아서 한중 관계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대별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목차 밑에 이렇게 여러 그 지도자들을 올려놓은 거는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죠. 한중 관계, 남북 관계, 북중 관계, 중미 관계, 북미 관계, 뭐 안 얽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퍼즐을 맞추듯이 끌고 가야 되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2021년의 세계는 뭐 다른 거는 코로나 팬데믹, 최근에 뭐 오미크론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 팬데믹이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뭐 신냉전이 시작됐다, 아니다, 이미 시작됐다, 시작될지 안 될지 모른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미국과 중국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과거 미국과 소련의 소위 양극 체제, 이 여기서는 주로 그 군사 안보 이런 걸 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지금 미중 관계는 군사, 경제, 정치, 문화 거의 전방위적인 차원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갈등 구조가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들어서고 나서 가장 먼저 중국에 대해서 칼을 빼드는 게 이제 관세, 무역 통상 쪽의 분쟁이었고, 그게 기술 패권으로 이어지고, 그 이후에 그 위구르나 홍콩, 대만, 소위 민주 자유 가치 논쟁으로 확대가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이념과 군사, 여기까지 이어지는 아주 복잡한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 통상으로 대별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념과 제도, 군사까지, 가치까지 다 가지고 있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양측이 물러서지 않으려는 출발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향후 몇십 년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가끔 우리 신문이나 뭐 이런 데 보도에 보면 미중 갈등이 완화가 되면, 안정이 되면, 해결이 되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해결 불가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의 갈등은 이제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 이렇게 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역사결의라는 걸 했어요. 19기 육중전에서. 그래서 공산당 100년 경험을 총괄하고 중국이 세계로 나가겠다. 그 적임자는 시진핑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 도표에서 보여지듯이 지금 있는 상황은 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 뭐 온갖 에너지, 사이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 거고,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누가 더 센 나라가 되고 누가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냐라고 하는데, 중국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본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지만, 이런 강력한 미국을 앞에 두고 세계적 국가가 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2035년까지 장기 집권의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철저하게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는데, 시진핑이 1953년생입니다. 2035년이 돼도 82살밖에 안 된다. 요새 이런 얘기도 해요. 바이든도 81 아니냐. 2035년에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접어들고 있다. 이 그림은 미국이 중국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사실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지만 파트너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파트너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띄워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약간 과장됐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중국이 지금 자신들을 이만큼 쫓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전 분야에서 이 검은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이고 빨간 게 중국이다. 이게 보면 군사력이나 그 방어력 이런 데서만 미국이 중국을 확실히 압도하고 경제력, 외교 영향력, 그다음에 뭐 미래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지배력 이런 거, 그 자원 이런 거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앞섰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게 군산 복합 논리 아니냐.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중국을 띄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고 미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소위 그 패권적 우위 이런 거에 대한 침해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정부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공화당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걸 손을 보는데 공화당의 대중 압박은 옳았다라는 게 그 당시에 설리번 외교안보 보좌관의 일성이었습니다. 방향은 맞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더해서 지금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민주당 행정부나 의회 정치를 50년 이상 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은 무역 통상 이런 쪽보다는 당장 이 금전적인 어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가치, 인권 이런 걸 꺼냈습니다. 그 미국적 가치라는 게 법치, 자유시장, 민주주의, 뭐 인권, 개방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그 트럼프가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 제일주의,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말을 뭐 3만 번 재임 기간에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그 바이든도 들어오고 나서 America is back이 일성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그리고 America must lead again 그랬죠. 미국이 세계를 다시 주도해야겠다. 사실상의 뭐 동의어죠. 동의어인데 민주주의, 인권, 제도, 가치 이런 걸 가지고 중국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 세계 정치를 자신이 주창하는 보편성 그리고 이 상대에 있는 데를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연합을 해서 공격하는 이런 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개념으로 바이든이 접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도 미국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41%, 경제, 인플레 여러 가지 문제에서 그 압박을 받고 있고 트럼프 4년간의 대중 압박, 그다음에 바이든 들어오고 나서도 올해 1월부터니까 거의 이제 10개월이 지났는데도 대중 정책에 있어서 특별한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가협회나 이런 데서는 그럼 중국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며칠 전에 11월 16일에 미국과 중국이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좀 놀랬죠. 바이든의 첫 마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갈등이 더 번지지 않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 동맹과 함께라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주창하면서도 민주당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용적 현실주의를 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대중 압박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더 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가 인권을 더했고요. 두 번째가 민주주의, 세 번째가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 이 세 가지를 더해서 기존의 트럼프의 대중 압박에 이 세 가지를 더한 거죠.
그래서 인권,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왔고요. 이 민주주의 같은 경우는 중국을 빼고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12월 9일에서 10일까지 지금 개최하게 돼 있죠. 거기다 특별히 대만이라는 국제사회에서 15개 국가만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대만을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여기에 국가 자격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죠. 뭐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이런 데는 지금 못했는데 뭐 여기는 독재다. 당연히 뭐 중국, 러시아도 안 들어갔죠. 미얀마 같이 군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불렀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압박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소위 그 중국의 첨단 기술을 제어하는데 바이든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하겠다. 그게 이제 뭐 미국의 삼성이라든가 대만의 TSMC를 투자하게 해서 소위 진정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패권 이런 거를 도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에 10나노나 이런 반도체 기술은 기존대로 가는 거고 5나노, 3나노 이런 고급 기술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는 대만에 대해서 재고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어디랑 거래하는지 이런 거의 기업의 기밀에 가까운 이런 정보를 달라고 그랬다. 그리고 뭐 일본은 줬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바이든은 지금 다양한 형태로 대중 압박 기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트럼프가 그 작년 8월부터 이제 쿼드를 본격화시켜서 쿼드 문제를 했고 이게 안보 회의체다. 이러니까 중국이 이거 우리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그 4월 달에 회의 열어가지고 안보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국제협력 문제도 논의한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커스라는 걸 만들었죠. 호주, 영국, 미국, 뭐 이것을 앵글로 색슨 동맹 아니냐. 이거야말로 군사 동맹입니다. 뭐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지금 중국은 오커스가 쿼드가 나토가 되는 게 아니고 오커스가 나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들이 옆에 같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한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사실 호주와, 뭐 외교장관 회담이나 이런 거 하면서 뭐 협력, 특히 그 미국이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주기로 했고, 이 호주, 미국, 영국이 지금 대만의 잠수함 기술 개발에 다 참여가 돼 있고,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한국의 인력도 지금 여기를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그 정보 동맹이죠. 올 4월에 미 의회에서 한국도 여기 들어와야 된다. 한국, 일본, 독일. 그러면 뭐 에이드 아이스가 되겠죠. 아이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금 중국을 아주 다양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자 협력 기구는 소위 그 상하이 협력기구하고 집단안보조약기구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원래 중국은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게 목표니까 이 구소련권 그다음에 스탄 컨트리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협력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대중 압박 규제는 적어도 아시아에서만 이미 이렇게 10개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아시는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어디를 선택해서 해결이 되면 선택을 하면 그만이지만 그렇기가 어려우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데모크라시 10, 민주동맹 10개 나라, 여기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근데 이거보다 더 확대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가 중국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미중 격돌 시대에 오군 만들기, 편싸움이 굉장히 심상치 않고 한국도 전략적 가치가 과거보다 올라간 건 분명하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 전략에서 반도체, 배터리, 뭐 광물, 의약품 이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중국을 빼고 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고요. 특히 1대1로 지원에 대비해서 Build Back Better World, B3W라는 정책을 내놨죠. 그래서 중국의 1대1로를 능가하는 이 서방의 지원,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G7을 통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개도국 인프라. 그러니까 중국 거 쫓아가지 말고 우리한테 해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유럽의 리투아니아라는 작은 인구 300만의 소국이 중국과 중부 유럽 17개 나라가 같이 1대1로를 협의하고 인프라 건설을 하는 17 플러스 1 여기에서 탈퇴를 하고 대만의 이름을 쓴 대표처를 개설해줘서 지금 또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시작이 됐다. 미국이 민주를 강조하는 것처럼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민주, 자유, 가치, 인권 이런 거는 미국식 발전 방식이고 중국도 그에 걸맞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잘 나가던 국가였다. 중국은 독자성이 있었고 중국의 가치가 있고 서방과는 다른 규범이 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의 고생을 치욕의 100년으로 규정을 하고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국제 질서의 중심으로 중국이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정당한 지위를 회복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세운 게 인류의 운명이 한 묶음으로 간다. 이 인류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말 자체는 미국의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수로입니다.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막 쓰면 중국 편이 된 거라는 걸로 보여지는 거죠. 문 대통령이 한중이 운명 공동체다 이러면 미국이 보면 아니 왜 중국이 쓰는 말서 중국 쪽으로 갔나? 이런 얘기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심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왜 한국이 중국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됩니까? 중국은 중국의 길을 가고 한국은 한국의 길을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국은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구축자로서 국제 질서의 수호자로서 글로벌 발전의 기여자로서 중국만의 역할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너희도 해라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겁니다. 이제 지나치게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이 여기저기서 소위 반중 감정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국 공산당 19차 6기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역사결의라는 걸 했어요. 이게 뭐 이제 단순하게 많은 언론에서 뭐 삼선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공산당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가 건국전의 당내 문제, 그 다음에 이건 발전 노선의 문제, 이 세 번째 거는요, 중국이 역사적으로 100년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세계적 국가가 되고 싶다는 선언이죠. 모택동은 중국을, 죄송합니다. 이 한자로 돼 있어서 이게 짠칠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을 세웠고, 덩샤오핑은 중국을 부칠라이, 부강하게 했고, 자기는 부유하게 했고, 시진핑 자기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방정식을 세운 거죠. 그래서 3대 지도자로 올라온 겁니다. 중국이 힘자랑하면서 소위 늑대 전사 외교를 펼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처에서 충돌을 합니다. 호감도 조사에서 보시면 모든 국가 호감도가 거의 7, 80%가 중국이 비호감이에요. 중국이 비호감. 이게 아주 심각하죠. 그리스는 중국의 직접적인 옛날에 재정 위기 때
소위 지원을 받아가지고 호감이 더 높고요. 싱가포르는 중국하고 원래 친하죠. 그리고 이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이 뭐 만나고 싱가포르 회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중국이 중재해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감도가 원래 또 화교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높습니다. 다만 전부 이렇게 나왔죠. 미국 비호감 수준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특히 젊은 친구들이 더 세요. 아, 중국 왜 우리한테 왜 그런가? 우리 안 놀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처에서 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힘자랑하는 거가 중국이 지금 벽에 부닥치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 9년인데요. 거의 5군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주변국과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엊그저께 중국이 더 이상 힘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지 않겠다. 힘자랑하지 않겠다. 깡패짓 안 하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말이죠. 그거는 그동안 했다라는 거에 반증이죠.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할지 그런 게 고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얘기들을 좀 장황하게 드렸는데, 한중 관계가 양자 관계지만 실제로는 더 큰 범위에서는 다자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국과 중국은 냉전기를 거쳐서 수교를 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 6.25 전쟁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항미 원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항미 원조하고 6.25는 다르다. 중국이 한국전에 들어온 게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첫 전투가 장진호 전투예요. 10월 27일. 여기서부터 항미 원조고 6월 25일부터는 이게 뭐 남북 내전이니까 난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유엔군이 들어온 거는 6월 27일 날 50년 6월 27일 날 안보리에서 한국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유엔군이 파병이 돼서 참전을 한 거고요. 중국은 불법 개입을 한 겁니다. 중국이 참전한 게 아니죠. 불법 개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는 그런 얘기 하나도 못 합니다. 불법 개입이고 항미 원조라고 얘기하면 미국을 대항해서 조선을 원조한 건데, 그러면 한반도 이 한국 전쟁의 최대의 피해자인 한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수교 맺을 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수교할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도 대만하고 단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6.25에 대한 최소한의 중공군 개입에 대해서, 불법 개입에 대해서 유감이라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이 북한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중 수교 29년 했는데요. 좋은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중 관계는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전까지 얼마나 잘 갔어요. 설린 우호 관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전면 협력 관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 중국 문천 원천이라는 데서 지진이 났을 때 후진타워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사실 중국은 외교 관계에서 혈맹과 전통 우호 관계 빼놓고 제일 높은 게 전략적 관계잖아요. 이 전략 관계가 되면 뭐 다 아시겠지만 양자 관계 말고 국제 관계도 하는 거고 지역 협력도 하고 전국적으로는 뭐 군사 협력 이런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그다음에 2017년 12월에 실질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이게 이제 평창이 2018년 회의가 있으니까 혼밥 그 논쟁을 무릅쓰고 문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외교적으로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와서 자기 수행원들하고 밥 먹는 게 우리는 아주 뭐 서민적인 걸 보여줬다고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죠. 한국 대통령은. 그래서 이게 이벤트성으로 될 게 아니고 국격을 표현하는데 아주 잘못된 외교적 선례를 남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드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사드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공자 말씀에 30이 되면 뜻을 세운다는 게 있는데 이 한중 외교가 30살, 내년이 30살인데 실제로 형식적 동반자가 됐다. 제가 시간 관계상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드는 우리도 잘못한 게 있고요. 이 방식이 중국 정부도 오버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사드 합의를 했는데 공동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각자 자신들 홈페이지, 외교부 홈페이지에 결과를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사드를 원상복귀해놔라, 적절한 처리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드 문제 봉합되지 않았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중국의 사드 대응,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라는 허점을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그러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안 만나주다가 남북 관계가 진전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한국이 다리를 올라서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자 시진핑이 급해져서 2017년, 18년에 5번을 만납니다. 5번. 그러면서 요 4가지가 항상 합의가 되죠. 중국과 북한은 피로 맺어진 친선관계다. 중국과 북한은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같은 참모보다 전쟁하면은 빵커를 같이 쓰겠다는 얘기죠. 중국은 사회주의 북한에 대한 불변의 지지를 보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사고 쳐서 머리 아프겠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중국의 전략적 자산입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 기준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지만 한반도 긴장화나 안정유지, 통일 지지한다. 그러나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라. 외세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죠.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남북한에 핵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으니까 북한 비핵화만 되면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 비핵화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핵이 남한에는 애초에 없는데 무슨 한반도 비핵화입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도 공감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중 정상회담 하면 우리는 그랬죠. 북핵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러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 전술핵이 됐든 전략핵이 됐든 그것이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구로서의 종전선언 우리 생각대로 가기가 어렵죠. 북핵의 중국 역할 저는 환상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판문점 선언하고 다 했는데 안 됐죠. 왜 안 됐느냐? 김정은이 북핵의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다 무효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잘못해서 비핵화가 주변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핵 있는 평화, 누클리어 피스를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꼭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거나 그런 게 아니고 변한 게 없는데 새로운 거를 전제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추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한중 관계는요. 서로에 대한 인식의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지금은 정치, 외교, 안보 이런 갈등이 민간이나 비정치 분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꿀리는 게 많으니까 자꾸 김치, 한복 막 이런 걸 해서 사실은 갈등 관리도 못하고 있어요. 균형을 잃었습니다. 사드 문제도 해결 안 됐죠. 항미 원조 이런 얘기도 계속하고 있죠. BTS가 수상 소감했다고 난리치죠. 김치, 한복 다 자기네 거고. 그래서 이 한중 관계를 우리가 지금 뭐를 지향할 거고 뭐를 공유할 건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 한미는 동맹 구조고요. 한중은 협력 구조다. 이 동맹 구조 그다음에 국제 질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역대 이런 양자 관계들 갈등이 있어요. 이런 거는 강력하게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조업 계속돼서 제가 신문에 하기 써라. 왜 다른 나라 러시아는 한포까지 갈기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그랬다가 저도 뭐 또 중국 대사관에도 찍히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관리하지 않으면요. 이게 중국말로 진춘더츠라는 말이 있어요. 촌이 2.5cm 아니에요. 2.5cm 오더니 한 척 30cm를 원한다. 야금야금 오는 전술이죠.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자 갈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된다. 미래 갈등도 있습니다. 지금 뭐 1대1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둘러싼 문제, 그 RCEP과 CPTPP 문제, 방공 식별구역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고요. 이어도도 지금 영토 문제가 아니지만 갈등 소지를 가지고 있죠. 그런 면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저는 굉장히 좋았다. 특히 이 대만해협 평화를 언급해서 중국이 굉장히 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날 신문에 썼습니다. 그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니네는 얘기 안 하냐? 우리도 대만 해협의 평화가 중요하다. 왜? 한국에 들어오는 에너지, 중동 에너지의 7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적 우려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거를 미국과 같이 가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미사일 지침 해제된 데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한국의 신무기 개발 행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적절한 자기 안보 역량이 우리의 그 전략적 지위를 좀 높여놨다. 거기다 아주 다행히도 중국이 아주 지금 실패한 반도체 독립. 원래 2020년 올해 작년 올해까지 50% 반도체 자급하기로 했는데요. 자, 올해 통계가 약 15.9% 자급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그 중에 이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아주 다행입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결론으로 저는 한미 동맹 구조와 한중 협력 구조의 차별성을 이해해야 된다. 유사시에 누가 한국을 도울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지, 가치가 공유가 가능한지 이런 거 해야죠. 경제가 중요하다고 그런 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필요한 거하고 중국이 필요한 거, 북핵이 없어야 된다는 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국에게는 북핵과 북한은 별개 사안입니다. 북한은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보 역량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편들어서 해결되면 좋지만 안 되기 때문에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중국에 있어서 양자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뭐 운명 공동체나 구동존이 같은 걸 추구하면서 서로 다르게 존재. 이 중국식 용어를 너무 남용해서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한테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에 경사돼서 자꾸 자기네를 압박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자신의 우려잖아요. 합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안 돼요. 예를 들어 북핵이 안 되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중국이 이러면 도와줄 거야. 우리가 중국하고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을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 희망사항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합리적 우려, 합리적 기대 이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시진핑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이 필요하면 옵니다.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시진핑이 오면 뭐 해결된다? 사드 해결해 줘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줄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시진핑이 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중국은 중국 편이고 미국은 미국 편이다. 중국은 이래요. 통일 문제 나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안보 문제 나오면 미국이 필요하다고 그런다. 통한 분리해서 믿을 수 없다. 정치는 미국이고 경제는 중국이다. 안미경중. 사실 이런 게 이렇게 딱 성립돼 칼로 모으배듯이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중은 선택해서 해결되면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나 기반은 일단 동맹이니까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입니다. 어떻게 맺은 건데 이거를 아무 변화가 없는데 버릴 필요가 전혀 없죠. 당연히 더 강화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 두 나라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